안녕하세요. 사연을 듣는 여러분께 인사부터 올려봅니다. 저는 세월이 언제 이리 흘렀나 싶은 70대의 할머니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가슴이 시리도록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사무치는 이야기이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끝까지 잘 들어주신다면 저와 함께 기쁨과 슬픔, 애환이 담긴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남편의 첫 만남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설명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정말 요즘 젊은이들과 다를 것 없이 불타오르는 사랑을 했더랬지요. 그때부터 키워온 사랑으로 20대 중반에 들어섰을 때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결혼 정년기가 30대로 늦춰졌다 했지만 그 당시에는 20대 초반에도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답니다. 저도 집안에서는 노처녀 소리를 듣기 일보 직전인 딸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제 결혼에 당연히 두 손을 들고 환영을 해주셨고요. 양가의 넉넉한 지원은 없었지만 그래도 두 달이 뻗을 수 있는 공간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 당시에 주물공장 사업을 시작한 남편은 당연히 사업 초기였기에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손가락을 빨다 잠이 드는 날이 있을 정도로 힘들게 아끼고 아끼면서 공장을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어떤 날은 라면이 한 개밖에 남지 않아서 푹 끓여 면발이 퉁퉁 불어날 정도의 라면을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다 보니 저희 부부에게 해 뜰 날이 언제쯤 올까 싶기도 하고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희 부부의 고된 사정을 아는 양가 부모님께서 가끔 생활비를 지원해 주시기도 했지만 두 집 모두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을 벌리는 것도 한두 번이 전부였죠. 자연스럽게 우리 부부에게 큰 고민거리로 다가온 것은 바로 이세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덜컥 아이를 갖게 되면 정말 아이를 굶겨 죽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저와 남편은 고민 끝에 일을 해야 하는 남편 대신 제가 피임 시술을 산부인과에 가서 받기로 하면서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물공장을 운영한 지 4년차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남편의 사업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에게 단칸방 살림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언제 다시 고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몸에 단단히 탈이 났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머리도 어지럽고 속도 미식미식거리는데 위험이라도 생겼나 싶었죠. 게다가 몸이 계속 덜덜 떨리는 겁니다. 남편에게 아무래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해서 내과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아무래도 내과가 아니라 산부인과에 가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제가 겪는 증상이 딱 임신 초기 증상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제가 시술을 이미 다 했던 터라 반신반의하면서 산부인과를 찾았죠. 피검사를 하면서도 제가 피임을 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산부인과에서 하는 말이 100%라는 건 없다고 하더군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약을 쓰기 전에 혹시 모르니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피를 뽑고 대기실에서 남편과 손을 꼭 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임신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남편은 너무나도 놀랐어요. 그 작은 확률을 뚫고 생겨난 아이인데 어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병원에서는 좋지 못한 저와 남편의 표정을 보고 혹시 낳을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더군요. 분명 아이는 가지지 않겠다고 결심했었으나 막상 작은 쌀알 같은 우리 아이가 제 뱃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니 낳을 생각이 없습니다 라는 말은 못하겠더군요. 의사 선생님께 피임 시술을 한 것은 태아에게 무리가 없느냐,
여기 오기 전에 속이 좋지 않아서 소화제를 먹었는데 괜찮느냐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초음파를 봐야 알겠지만 아직 얼마 되지 않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초음파를 보니 임신 8주차라며 아이 심장도 잘 뛰고 있고 지금 봐선 아무 문제도 없으니 산모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대요. 출산에도 전혀 무리가 가지 않을 거라고 하시며 저에게 임신을 축하한다고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 작은 확률을 뚫고 생긴 우리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제 발이 닿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저를 안고 업고 다니곤 했습니다. 시댁과 친정에서도 오랜 시간 아이 소식이 없었던 저희에게 축복이 찾아온 것이라며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10개월을 꼬박 품었던 우리 아이가 우렁찬 소리를 내며 제 품 안에 핏덩이인 채로 안겼을 때는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출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이 전부 잊혀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하고 회복을 하는 도중에도 시댁이고 친정이고 할 것 없이 저의 손발이 되어주셨고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엄마를 위해 양가 어르신들이 두 팔을 걷고 나서주신 것이죠. 전몸살이라도 나면 친정어머니고 시어머니고 할 것 없이 제 몸살을 풀어주시려 온몸을 주물러 주시기도 했고요. 아이가 하도 울어대니 그 아이를 업고 달래느라 잠이 부족한 저를 위해 시부가 아이를 대신 달래주시기도 했죠. 온 가족이 아이의 눈앞에 알짱거리며 살펴주신 덕분인지 우리 아이는 정말 사랑을 듬뿍 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거기다가 집에 떡하니 아들을 낳은 덕에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서로 경쟁하듯이 지원을 해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물론 두 집 모두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기에 돈으로 보여주셨다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울어도 보고 짜증도 내고 행복함에 젖어 아이를 키웠고 아이는 기어다니다가 걸어다니게 되고 뛰어다니며 말썽을 피우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4살이 지난 어느 날, 그날은 우리 시부가 아이를 데리고 시장 구경을 다녀오겠다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걱정이 조금 되긴 해서 시부에게 아이 손을 꼭 잡고 가셔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죠. 최근 들어 시부의 건강이 많이 나빠지기도 했고 깜빡깜빡 하시는 증상이 늘어서 걱정이 되었거든요. 시부가 나이가 있으니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손주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요 앞에 시장에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4살이 된 우리 아이는 솜사탕에 푹 빠져서 시장에 간다고 하니 신이 나서 발을 동동 굴렀죠. 시부와 아이만 보내는 게 마음에 걸려 결국 제가 따라가겠다고 시장에 간 김에 장이라도 보고 오겠다고 하니 시모가 말리더군요. 집은 본인이 지키고 있을 테니까 이참에 목욕탕이라도 다녀오면서 쉬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제가 목욕탕에서 몸을 지지는 걸 참 좋아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부터는 한 번도 가지 못했었거든요. 목욕탕 소리를 듣자 갑자기 온몸이 뭉치는 느낌이 들었고 뜨거운 탕에 들어가서 노곤노곤하게 몸을 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 구경을 해봐야 30분에서 1시간 정도밖에 더 하겠냐고 아이가 집에 오면 시모가 간식을 챙겨줄 테니까 때도 밀고 몸도 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가고 싶은 마음이 들긴 했는데 이때 아니면 언제 가겠나 싶어서 냉큼 목욕 바구니를 챙겼습니다. 시모의 말대로 탕에 들어가서 몸도 풀고 때도 밀고 마사지도 받고 우유 한 팩 뜯어다가 우유팩도 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랑말랑해진 몸으로 신이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들 어디 가셨나 하고 집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친정어머니께서 헐레벌떡 집에 찾아오신 겁니다. 정말 숨이 넘어가는 사람처럼 헉헉거리시길래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니 갑자기 울음을 팍
터뜨리시는 겁니다. 저보고 여기서 뭐하고 있냐고 당장 경찰서로 가자고 하시는데 다리에 힘이 쭉 풀리더라고요. 고유아리만큼 아무도 없는 집, 경찰서. 갑자기 정신이 쏙 빠지는데 우리 친정엄마가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사라졌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는데 당장 경찰서로 가자고 저를 질질 끌고는 경찰서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정신도 없고 몸에 힘도 없는 상태에서 경찰서에서 울고 계시는 시부랑 시모를 보게 되었죠. 이게 다 무슨 일이래요? 벌벌 떨면서 여쭈어 보니 시부가 아들을 데리고 시장에 갔다가 나무를 산다고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아이가 사라졌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자리에서 아이를 불러 찾지 않으시고 시부가 그냥 나물만 들고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시모에게 나무를 건네고 시모가 애는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그제서야 우리 아들이 사라졌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시모고 시부고 둘 다 혼비백산해서 시장에 다시 갔는데 우리 아들을 봤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 놀란 마음에 그제서야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 생각이 나서 112에 전화를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목욕탕에 가 있었으니 저희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사정을 설명했고 집으로 와서 저를 기다렸다가 같이 경찰서로 와달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현실감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시부모의 엉엉 우는 울음소리만 귀에 꽂히더라고요. 저는 숨을 꺽꺽 소리나게 쉬면서 제발 우리 아이 좀 찾아달라고 경찰을 붙잡고 사정을 했습니다. 남편도 공장에 있다가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와 아이의 사진을 찾아 경찰서로 왔고 그 사진을 바탕으로 전단지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하루가 꼬박 지나고 아무런 소식도 연락도 오지 않았고 경찰은 유괴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시장을 경찰들과 샅샅이 뒤져가며 수소문을 했지만 아들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고작 4살밖에 먹지 않은 아들이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을 리도 없었고요. 요즘은 흔한 미아 방지 팔찌도 그 당시에는 흔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꼬박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고 경찰은 수사에서 점점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정말 초상집 분위기가 따로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매일같이 울면서 시장을 돌아다녔고 시장 사람들도 저희 부부를 딱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흘렀고 남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도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시장에 매일같이 나가 한켠에 자리를 잡고 지나가는 아이들의 얼굴만 확인했습니다. 그런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던 남편이 이제 그만 아이를 놓아주자고 하더군요. 10달을 품고 4년을 키운 내 아들을 어찌 내려놓을 수 있겠냐고 엉엉 울면서 가슴을 쳤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마음에 품고 살 순 없었으니까요. 남편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문득문득 떠오르는 아들의 생각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충격에 시부의 치매 증상이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냥 깜빡깜빡 하시나 보다 했던 시부의 증상이 치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인지를 한 이후에는 급속도로 나빠지셨습니다. 결국에는 쓰러지기까지 했는데 정신이 불완전한 상태에서도 2달이나 병실에서 우리 아들의 이름만 부르시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 남편도 저도 못 알아보시는데 우리 아들의 이름만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시더군요. 시름시름 앓던 시부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고 우리 가족은 또 한 번의 슬픔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시부의 장례를 치르면서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가기 전에 우리 아들을 어디서 잃어버리셨는지, 우리 아들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기억을 떠올려주길 기다렸지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부의 장례식 내내 시모는
저에게 미안해 하셨습니다. 제가 아들을 잃은 허망함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우리 친정어머니께서 아이를 입양해서 키워보는 건 어떻겠냐고 넌지시 운을 떼셨습니다. 우리 아이를 잃고 난 이후 둘째를 가지자던 남편에게 절대로 아이를 가지지 않을 거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우리 애 이렇게 가슴에 묻어두고는 못 산다고 그렇게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는데 입양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입양 이야기를 꺼내니 남편도 시모도 저의 눈치만 살피시고 있더라고요. 우리 친정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우리 아이가 살아있다면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살고 있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사랑받으면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입양해 키우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싫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친정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콕 박히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정말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면 저도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봐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개월간 치열하게 고민을 했고 결국 저는 아이를 입양하겠다는 결심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친정이고 시댁이고 우리 남편까지도 제 결심을 응원해주고 지지해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고아원으로 찾아가 입양 계획서를 작성하고 우리 아이와 동갑인 남자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원장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말도 잘 못하는 여자애기가 오빠 오빠 하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넌 누구니? 하고 물어보는데 애기가 아무 말도 못하고 엉엉 울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친동생은 아닌데 고아원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친동생처럼 지내던 아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입양을 하려던 아이는 우리 아들이랑 동갑인 5살이었고 그 여자아이는 4살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아이를 잃어버렸던 시기가 딱 4살 때였다는 게 생각이 나면서 여자아이가 눈에 밟히더군요. 결국에는 남편과 상의를 하여 그 여자아이까지 2명을 모두 입양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입양 준비가 끝나고 아이를 둘 다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호적에도 당당하게 입양했다는 사실을 올려두었습니다. 정리된 등본을 보는데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실종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우리 친아들을 보며 또 한 번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게 됐죠. 하지만 저는 꿋꿋하게 마음을 잡고 입양한 2자식을 내 자식이다 생각하면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주변에서는 제가 아이를 잃고 입양을 하고 아이들에게 정을 붙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을 잃어버렸던 트라우마가 단단히 있었던 터라 아이들이 절대로 혼자서 돌아다니지 못하게 했지요. 아이들이 자라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될 때까지도 물가에 내놓은 아이 보듯 돌봤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자기들도 다 컸다고 저에게 몇 번 반말을 하긴 했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심성의껏 돌보았다고 정말 자부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주물 공장은 남부럽지 않게 잘 돌아가고 있었고 저에게는 가슴으로 낳은 2자식들이 든든하게 버텨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취업을 할 때까지도 아이들의 일상을 시시콜콜 확인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군요. 제가 너무 자신의 일상생활을 쥐고 흔들어서 숨이 막힌다고요. 자기를 아직도 5살 먹은 아이로 보는 것 같다고 이제는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냅두라고 하더군요. 머리를 한 대 띵 하고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잃어버린 트라우마로 조심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에게는 그게 감옥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해야 하는데 나중을 생각하면 미리 말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도 제 눈치를 보는데 그제서야 우리 애들이 성인이구나. 이제 모든 걸 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애들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 뒤로 저도 아이들에 대한 간섭과 관심을 조금 줄이게 되었죠. 세월이 흘러
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딸은 백화점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취직을 하고 나니까 회식이다 야근이다 하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지더라고요. 집에 들어와서 정말 잠만 자고 아침 일찍 출근하는 날도 빈번했고요. 엄청 바쁘게 사는 와중에도 아이들 걱정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는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헛헛해지기도 했고요. 아이들이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기 시작했으니 각자 생활비는 벌어서 쓰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용돈도 끊었는데 아이들이 우리 남편에게 왜 용돈을 주지 않냐면서 따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희들도 돈을 벌고 있는데 웬 용돈 타령이냐고 했죠.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당당하게 자기들 월급은 카드값으로 이미 다 나가고 없다면서 현금을 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카드를 도대체 얼마나 긁어댔으면 월급이 하나도 남지 않냐고 하니까 딸이 하는 말이 취업도 했으니 명품 가방도 하나 필요하고 옷도 새로 샀다고 하는 겁니다. 사치를 부리느라 카드값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다면서 용돈을 넉넉하게 달라고 손을 내밀더라고요. 아들에게 너는 왜 월급을 탕진했냐고 물으니 출퇴근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차를 샀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지 월급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차는 좋은 거 끌고 다녀야 하지 않겠냐고 외제차를 떡하니 구입해서 온 거죠. 순간 골이 띵하고 아파서 머리를 부여잡으니 애들이 잔소리를 듣기 싫었는지 먼저 선수를 치더군요. 지네들이 친자식이 아니라서 용돈도 이제 안 주는 거냐며 다른 집은 취업 선물로 가방도 사주고 차도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평생을 내 자식처럼 보살폈던 아이들에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남편이랑 저랑 둘 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도 순간 마음이 격해져서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내고 말았죠. 내 자식 잃고 너희들 데려다가 내 자식처럼 키운 거 다 알고 있지 않냐고요.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다 생각하고 평생 뒷바라지를 했는데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고요. 엄마, 농담이지. 뭘 그렇게까지 정색을 하고 그래? 그러지 말고 용돈이나 좀 줘요. 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이후로도 간간히 돈이 없다며 남편과 저에게 용돈을 타갔습니다. 남편의 주물공장이 그나마 건재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애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쓰는 게 무섭지도 않은지 물 쓰듯이 쓰더라고요. 월급 200만 원 받는 걸로 사치를 어찌나 하던지 딸방에는 점점 명품 가방이 늘어났고 아들은 차에 돈을 쏟아붓더군요. 저와 남편은 기가 막혀서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철없이 살기를 몇 년. 아들이 32살이 되었을 때 우리 시모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병이 있었지만 몇 년 더 사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일찍 가실 줄 몰라서 내내 장례식장을 지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시모가 저에게 마음에 묻어둔 자식이 있어 이렇게 병이 났나 보다 하셨는데 잃어버린 제 아들이 생각이 나서 한참을 더 울어야 했죠. 장례식장을 지키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데 자식이라는 것들은 일이 바쁘다며 코빼기도 비치질 않더군요.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면서 잠시 다녀오겠다고 나가더니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돌아오지를 않나. 딸은 잠시 눈 좀 붙이고 오겠다고 하더니 감감무소식이고. 조문 오신 옆집 아줌마가 딸이 웬 남자랑 카페에서 놀고 있던데 그쪽 사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무리 피가 섞인 가족이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정없이 굴 일인가 싶어서 너무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피곤한 마음을 뒤로하고 믹스커피라도 한 잔 뽑아 먹으려고 장례식장 앞에 나와서 자판기 커피를 뽑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바닥을 보고 걷다가 앞에 서 있던 사람을 미처 보지 못하고 커피를 확 쏟아버린 거죠. 뜨거운 커피가 손에 쏟아지는데 너무 놀라서 앞에 서 있던 총각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글쎄 그 총각이 의사였나 보더라고요. 하얀색 가운에 믹스커피가 사방팔방 튀어서 가운이 더러워진 겁니다. 이를 어쩜 좋나 싶어서 제가 세탁을 해서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어머님, 손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제서야 뜨거운 커피가 제 손에 온통 쏟아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의사총각이 저에게 커피가 뜨거웠을 텐데 화상이라도 입은 거 아니냐고 제 손을 막 이리저리 살피더라고요. 제가 꿈뻑꿈뻑 눈만 뜨고 있으니 자기가 외과 의사라고 하면서 조금 빨개지긴 했지만 물집 잡힐 화상은 아닌 것 같다고 하더군요. 혹시 모르니까 차가운 물로 깨끗하게 씻고 자기 진료실로 오면 연고를 발라주겠다며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아니라고 제가 약 사서 바르면 된다고 그나저나 가운이 더러워져서 어떻게 하냐고 발을 동동 굴렀더니 여분의 가운이 있어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참 선하게 생긴 게 사위로 삼으면 딱 좋겠구나 싶어서 눈이 자꾸 가더라고요. 장례식이 전부 끝나고 발인까지 죄다 마친 후에 시모 영정사진을 저희 집에 가져다 놓았더니 자식들이 기겁을 하더라고요. 기분 나쁘게 영정사진을 왜 집에다가 걸어두냐면서 귀신이라도 나타날까 무섭다고 하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남편이 결국 참지 못하고 딸에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고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한 소리 했죠. 그러니 딸이 왜 죽은 사람 사진을 집에다가 놓냐고 하면서 남편에게 소리를 꽥 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원래 저렇게 막대먹은 아이였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식들에게 그랬죠. 아무리 피가 섞이지 않고 대면대면하게 지낸 할머니라고 해도 그렇지. 장례식장 내내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느라 바빠서 자리를 지키지도 않았니? 첫째 너는 회사 간다 하더니만 술 냄새를 잔뜩 풍기면서 돌아오지를 않나. 둘째 너는 눈 좀 묻히고 온다더니 장례식장 앞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고 돌아오질 않나. 제가 대놓고 일침을 날리니까 애들이 전부 꿀먹은 벙어리 마냥 조용해지더라고요. 남편도 머리가 아픈지 다들 들어가라고 하는데 아들이 궁시렁거리는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집 할머니들은 죽기 전에 재산도 나눠주고 한다는데 우리 할머니는 그런 것도 안 해주고 말이야. 우리 회사 동기는 보니까 재력 있는 할머니 만나서 손주들한테 땅이랑 건물이랑 다 물려줬다는데. 그 말에 우리 남편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아들의 말에 너무 놀라서 헛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너 그게 무슨 말본세야? 내가 너네 눈치 보면서 사느라 그동안 하지 못한 말이 한두 개인 줄 알아? 자식으로 생각해서 걱정되는 말을 하면 친자식이 아니라서 잔소리며 참견이며 하는 거냐고 폐악을 부리고, 용돈 달라고 손 내밀 때마다 소비 습관이 걱정돼서 말을 하면 친자식 아니라서 참견하는 거냐고 하고, 여태까지 키워준 게 몇 년인데 그런 소리를 우리 앞에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들이랑 딸이 기가 차다는 듯이 혀를 차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키워준 게 몇 년이냐고요? 진짜 친자식들한테는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는다고요. 우리가 남이니까 우리한테 쓴 돈이 아까워서 지금이라도 뽕 뽑으려고 그러는 거죠? 나중에 죽으면 몇 자리 돌봐줄 사람도 필요하고 병수발 들 사람도 필요하니까. 그 말에 저랑 남편은 정말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아들이랑 딸을 향해서 강단 있게 이야기를 했지요. 너네도 이제 다 컸고 직장 생활도 하니까 집 얻어서 나가 살아라. 나도 이제 네 엄마랑 오순도순 노후 즐기면서 살아보련다. 그 말에 아이들이 갑자기 돈 한 푼 없이 어디를 나가 살겠냐고 집이라도 얻어주고선 그 말을 하라고 하더군요. 누가 보면 집이라도 맡겨놓은 사람처럼 당당하게 구는데 우리 남편이 기가 막히다면서 알아서들 하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나이가 둘 다 30살이 넘었는데 그 정도 능력도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살 거냐고 원룸 하나 얻을 돈은 모아뒀어야지 했어요. 애들이 그제서야 남편이 진심으로 한 이야기라는 걸 알았는지 저에게 달라붙더라고요. 엄마, 우리 진짜 내쫓을 거 아니지? 우리를 친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며 하면서 말이죠. 손바닥 뒤집듯이 태세를 바꾸는 아이들을 보면서 팔뚝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저도 남편의 뜻을 따라 모르겠다고 나도 네 아빠 말대로 할 거라고 하고는 방에 들어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진짜 내쫓길까 무서웠는지
지들이 집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면서 우리 부부 눈치를 보더군요. 그렇게 유예 기간을 주고 1년을 더 보낸 어느 날,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면서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양가에서 허락만 한다면 당장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데 예비 며느리가 한다는 소리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아버님이 공장 운영하시면서 돈을 꽤 번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러면 집은 강남에다가 얻어주실 수 있죠? 저도 결혼하고 나면 일 그만두고 싶은데 생활비 좀 보태주실 수 있나요? 그 말에 우리 남편이 열이 받아서 생활비를 왜 우리가 보태주냐고 결혼했으면 가정은 스스로 돌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입을 삐죽이면서 대뜸 우리 아들한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뭐 저런 게 다 있나 하는 얼굴로 바라보고 있는데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는 아빠 하면서 남편을 부르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결국 며칠간의 논의 끝에 아들에게 집은 구해주고 생활비는 보태주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를 보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강남은 아니었지만 회사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주면서 더 이상 우리에게 돈돈거리지 말라고 선언을 했죠. 아들 장가 보내고 한시름 놨다 싶었는데 몇 개월 뒤에 딸도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서 오빠한테 집을 해줬으니 자기도 해달라고 하더군요. 둘 다 자식인데 어떻게 한 놈만 해주고 한 놈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공장 대출을 받아서 집을 해주고는 저에게 공장 대출금만 갚고 나면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쉬자고 하더군요. 5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공장을 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받았던 돈은 다 갚았고 공장도 웃돈을 주고 팔았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아들, 딸을 낳고 잘 살고 있었고 저희 친정엄마는 노환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우연히 예전에 커피를 쏟았던 그 의사 선생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정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자주 온다고 하니 가끔 병실에 인사도 하러 오고 같이 자판기 커피를 뽑아 마시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물론 의사 선생이 많이 바빠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눌 순 없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5분에서 10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참 즐거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40살이 되었을 때 제 나이도 70살이 되었는데 칠순잔치를 하자고 하더군요. 아이들이 먼저 말을 꺼내길래 당연히 자식들이 준비해주는 줄 알았더니 지들은 돈이 없으니 저보고 예약을 하라고 하더군요. 고급 호텔에서 격식 있게 하자며 1,000만 원이 든다고 말하는데 어휴, 제가 올 사람도 많지 않은데 뭘 그리 비싼 곳에서 하자고 하냐. 그냥 가족들끼리 간단하게 밥 먹고 끝내자고 했습니다. 제 생일잔치에 제 돈 내고 그리 비싼 곳에서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공장 팔아서 돈 좀 받지 않았냐고 자기들 처가 시댁 식구들에게 자랑을 좀 하게 돈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제가 원하던 조용한 생일잔치는 사라지고 원하지 않게 모든 일가 친척을 다 초대해서 호텔에서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에 친정어머니께서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고 놀라서 잔치 중간에 뛰쳐나가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죠. 제 칠순잔치날 92살이시던 우리 친정어머니께서 깊은 영면에 잠기셨습니다. 저는 또 한 번의 장례를 치르면서 심신이 많이 지친 상태가 되었죠. 자식을 잃은 아픔과는 달리 부모의 죽음은 또 다른 상실감으로 찾아오더군요. 근데 우리 자식들이 그런 저를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글쎄, 생일잔치 중간에 나오는 게 어디 있냐고 그 호텔 예약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냐고 하더군요. 비싼 밥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나왔다고 억울하다고 하는데 진짜 뺨이라도 한 대 갈기고 싶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제 마음을 대변하듯 우리 남편이 아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너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 그 나이 먹고 할 말이야? 아, 지금 내 뺨 때렸어? 내가 친자식이 아니라서 막대하는 거지 지금. 나도 이제 당신들 내 부모라고 생각 안 하고 살 거야.
돈을 꽁꽁 싸들고 있으면서 한 푼도 나눠주질 않는 걸 보면 나중에 친자식 찾으면 다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손자들 같으니라고. 당신 같은 사람들 돈줄이라고 생각했지? 단 한 번도 부모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 말에 열이 받은 남편이 아들의 멱살을 잡으면서 우리도 너희들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자 저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순간 누군가가 남편과 아들을 말리면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 하고 보니 바로 그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병실에서 전해 들은 건지 장례식장으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너무 고마운 마음에 눈으로 인사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의사 선생을 팍 밀치면서 당신은 뭔데 참견이냐고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경호 직원들이 의사 선생을 밀치는 아들에게 다가와 양팔을 턱턱 잡더니 장례식장에서 난동 부리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는 끌고 가더라고요. 듬직한 직원들 사이에 초라하게 끌려나가던 아들이 발버둥을 치면서 이거 안 나? 하는데 참 찌질해 보였습니다. 제가 의사 선생에게 미안하다고 우리 아들이 참 경우가 없는 놈이라 그렇다고 사과를 했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이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더니 저분들이 자식들이냐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질문이 조금 이상하다 싶긴 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을 했죠. 부끄럽지만 제가 가슴으로 낳은 자식들이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음을 영 잡지 못하고 저리 엇나가네요. 부족한 것 없이 키운다고 키웠는데도 친자식이 아니라서 차별당하는 것 같다는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입양을 하면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가슴이 답답하네. 그러니 의사 선생이 하는 말이 모든 입양아들이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도 어릴 때 입양이 되어서 양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저런 마음을 먹어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셔요. 제가 고맙다고 인사를 하니 친정엄마께 국화 한 송이 올리고 싶은 마음에 방문을 했다고 하더군요. 가서 인사드려도 된다고 하니까 조용히 들어가서 기도도 올리고 인사도 올리더라고요. 짧게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나눠보지 못한 사람인데 예의도 바르고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입양하라는 콤플렉스도 전혀 없어 보이니까 더욱 우리 자식들이랑 비교가 되더라고요. 저의 표정이 영 좋지 못하니 선뜻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저에게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나이가 40살인데 토끼 같은 자식들도 둘이나 있다면서 사진을 보여줘도 되겠냐고 하길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이 나서 휴대폰에 들어있는 사진을 보여주는데 큰애가 딸인데 7살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4살이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멈춰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4살이라던 둘째 아들의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데 우리의 잃어버린 아들과 똑같이 생긴 아이가 사진 속에 떡하니 있더라고요. 너무 놀래서 숨을 헉헉 쉬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니까 의사 선생이 놀래서 저에게 왜 그러시냐고 묻더라고요. 과호흡이 온 거 아니냐, 자기 따라서 숨을 쉬어라 하면서 저를 막 살피는데 제가 우리 남편 하면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의사 선생이 놀래서 손님과 있던 우리 남편을 불렀고 저는 남편에게 의사 선생의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우리 진수! 남편이 사진을 살피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진수가 여기 왜 있어? 의사 선생은 영문을 모르는 채 울고 있는 저와 남편을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거 봐봐. 의사 선생 아들이래. 4살 된 아들이래. 남편이 의사 선생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물었습니다. 너 우리 진순이? 저는 김병훈인데요. 의사 선생은 저와 남편을 놀란 눈으로 빤히 보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우리 진수가 4살일 때 시장에 데리고 나갔다가 그만 아이를 잃어버리셨어.
할아버지 손을 잡고 솜사탕을 사러 나갔던 우리 진수가 감쪽같이 사라졌지. 그 뒤로 매일같이 시장을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어. 그러니 의사 선생이 하는 말이 자기가 부모를 잃어버렸고 솜사탕을 쥐고 있는 상태로 지금의 양부모를 만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이었던 건 기억이 전혀 나지 않지만 웬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보육시설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설명을 했어요. 우리 부부를 보고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군요. 1시간쯤 시간이 흘렀을까요? 장례식장 앞으로 의사 선생의 양부모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뒤에 사진에서 보았던 처자식이 같이 찾아왔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떨린 손을 붙잡고 양부모와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의 이름이 진수였고 시장에서 잃어버렸고 하는 사정을 줄줄 이야기를 하니 양부모가 놀라는 겁니다. 맞다고 우리 병훈이 원래 길 잃은 아이였다고 말하는데 정말 너무 놀래서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시부의 손을 놓친 진수는 시부를 찾다가 시장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웬 할머니가 울고 있는 어린애를 보고 집으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배가 고프다고 우니까 간식을 먹이고 경찰서에 데려다 놨는데 시장이랑은 거리가 좀 있었던 거죠.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던 시절이 아니니 경찰끼리 협조가 잘 되지 않았고 결국 보육시설에 연계가 된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지금의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었고 이진수에서 김병훈으로 이름까지 바뀌게 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이 정말 잃어버린 우리 아들 진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2주를 버틴 결과 친자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부모도 우리 아들 진수도 진수의 처와 자식들까지도 우리 부부에게 고생했다고 눈물바람으로 인사를 전하더라고요. 저희도 고생했다, 고맙다, 버텨줘서 고맙다 인사를 했습니다. 그 뒤로 진수는 저희와 양부모를 오가며 아들 노릇을 톡톡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까지도 얼마나 성심이 곱던지 뒤늦게 나타난 저희 부부가 부담스러웠을 텐데도 진심을 다해 살갑게 굴더군요. 낯설어하는 손주들과 친해질 수 있도록 따로 시간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 소란이 일어난 이후 우리는 입양한 아들, 딸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간간히 주던 생활비를 끊어버리니 또 한 번 난리를 쳤죠. 손주들 조기 유학을 보내야 한다며 지원을 해달라고 뻔뻔하게 굴길래 내쫓았습니다. 딸 역시 자기 가게를 내고 싶다며 돈을 달라고 하길래 일 없다고 내보냈죠. 둘 다 돈을 주지 않으니 집에 찾아와서 입양한 자식은 자식이 아니냐 똑같은 소리를 하길래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라고 생각도 안 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돈 필요할 때만 부모냐? 너희에게 진심으로 실망했고 지금까지 지원해준 돈만 해도 충분하다 생각이 든다. 너희의 뻔뻔함에 치가 떨리니 지금이라도 파양을 할 생각이다. 끝까지 1억을 주면 조용히 파양당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것들을 보면서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희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파양 신청을 했고 그 이후로도 자식들 유학비 지원해달라, 빚 좀 갚아달라 하면서 몇 번이나 찾아오는 걸 돌려보냈습니다. 뒤늦게 만난 친아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서 노후 자금을 아끼며 잘 살고 있고 난동을 부린 파양당한 자식들은 접근 금지까지 신청해두었습니다. 키운 정이 있어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뻔뻔하게 부모를 돈이라고만 생각하는 그들은 없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앞으로의 여생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짐작이 가진 않지만 뒤늦게 찾은 우리 아들 진수와 함께 행복한 여생을 보내려고 합니다. 손주들과 며느리까지 알뜰살뜰하게 챙기면서 지금부터라도 진짜 가족의 정을 나누며 살아갈 겁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 초중반인 여성입니다. 얼마 전에 동네 미용실에 머리하러 갔는데 옆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들은 사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들 재밌게 듣는다고 하길래 저도 속으로 그게 뭔가 궁금했어요. 한번 찾아서 들어보니 저랑 엇비슷한 사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용기 내어 이렇게 사연 보내게 됐습니다. 지우고 싶었던 기억들을 이곳에 털어놓으면 비로소 새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요. 그럼 조금은 긴 제 사연 같이 들어주시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께서는 제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살면서 없어 보이는 건 절대 안 된다고요. 소희야, 어디 가서 절대 남들이 우습게 보게끔 행동하면 안 돼. 알겠지? 차림새도 그렇고 말이야. 행동거지랑 겉모습이 없어 보이면 널 만만하게 보기 마련이거든. 그렇다고 너무 있어 보여도 안 돼. 그럼 이상한 똥파리 같은 것들이 항상 꼬인단다. 엄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뭐든 적당히 말이야. 적당히가 딱이야. 궁상 떨지 말고 그렇다고 자랑질 하지도 말고. 알겠니? 어렸을 때는 엄마 말이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없어 보이면 안 되는데 또 너무 있어 보여도 안 된다는 말씀이 제겐 너무 어려웠죠. 하지만 살아보니 엄마 말씀이 뭔지 이해가 갔어요. 조금 후줄근하게 백화점에 가면 명품 매장에서 무시들 한다잖아요. 밥 먹으러 식당만 가도 조금 편한 옷차림보다 차려입은 쪽이 더 대접받더라고요.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일들 살면서 몇 번 겪다 보니요. 자연스레 겉모습을 신경 쓰게 됐습니다. 엄청 비싼 명품 옷을 입지는 못해도 깔끔하고 격식 있는 옷차림으로 다녔어요. 늘 주름 한 점 없이 깔끔히 다림질해서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제가 엄청 잘 사는 집안 딸인 줄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오랫동안 다닌 회사에서는 어느 부잣집 차만 딸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그래서인지 결혼 정년기가 되니까 천짜리가 엄청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저는 결혼에 관심 없어서 다 거절했습니다. 소희 씨 집이 잘 산다며? 아니요, 그냥 평범해요. 에이, 소희 씨 하고 다니는 것만 봐도 딱 부잣집 공주님인데? 아, 공주님은 아니고요. 전 그냥 평범한 평민입니다. 제가 엄마께 말씀드리니 괜히 엄한 놈 꼬이는 것 아니냐며 또 충고해 주셨어요. 혹시나 제 겉모습만 보고 팔자 고쳐보겠다고 다가오는 놈도 분명 있을 거라 조심하라셨죠. 엄마의 그 말을 계속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지만 제 세상이 무너지니까 웬걸 사람 보는 눈도 다치더라고요. 건강하던 아빠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시면서 엄마랑 저는 엄청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는 다행히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고 바로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큰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하셨죠. 불행 중 다행일까요? 아빠가 쓰러지시기 전에 보험도 잘 들어놨었고 저희 가족은 생활비나 병원비 걱정은 크게 없었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아예 돈 없는 집안도 아니었으니까요. 남들보다 조금은 여유로웠기 때문에 당시에 경제적 걱정은 아예 없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아빠가 쓰러지는 걸 목격한 저와 엄마는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언제 아빠가 엄마와 제 곁을 떠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불안했죠. 제가 한동안 회사에서도 힘들어하는 티가 많이 났는지 동료들이 많이 걱정해줬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제 얼굴을 보면 이름 모르는 사원분이 위로해주고 회사에서도 배려를 해줘서 그나마 잘 회복했어요. 아빠가 다시 눈을 뜨시기 전에 저는 모든 게 불투명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옆에서 남편이 서성거렸습니다. 한 걸음 뒤에서 위로해줬던 동료들도 있었지만 그 사람은 제 옆에 딱 붙어서 엄청 저를 챙기더라고요. 소희씨, 밥은 먹었어요? 아니요, 입맛이 없어서요. 그러지 말고 저랑 나가요.
모든 건 밥심이에요. 밥 잘 챙겨 먹고 기운 내야죠. 그 사람은 매일 한결같이 제게 밥은 먹었냐, 잠은 잘 잤냐 물어봤어요. 점심에는 제가 밥을 안 먹는다 싶으면 꼭 남아서 절 데리고 나가 먹는 걸 지켜보더라고요. 처음엔 그 사람의 위로가 보이지도 잘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제 일상에 그 사람이 스며들어 나중엔 정말 의지를 많이 했어요. 아빠가 건강을 회복하시고 무너졌던 일상이 돌아오자 저도 자연스럽게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그 계기로 남편과 연애했고요. 특별할 거는 없었습니다. 남들처럼 알콩달콩 만났어요. 1년쯤 사귀고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마음 한구석 어딘가 저는 성급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망설이는 건 제게 사치였어요. 20대 초반처럼 연애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언제 결혼 상대를 다시 만날지 모르니까요. 적당히 비슷한 환경의 회사 동료와 하는 결혼, 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빠가 아프셨잖아요. 도희야, 아빠가 당장 내일이라도 죽게 되면 너 결혼식은 어쩌냐? 우리 딸 결혼식에 내가 손은 잡아주고 떠나야 하는데. 아빠도 참,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프로포즈 받는데 문득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돌아온 아빠와 했던 대화들이 떠올랐죠. 그래서 저는 그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제가 힘들 때 옆을 지켜준 사람이니까요. 그와의 결혼 준비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결혼식까지 많이 싸운다던데 저희는 평화로웠죠. 그런데 어느 날 신혼집을 알아보는데 남친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그냥 장모님 장인어른 댁에 들어가서 살까? 응?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아니, 내 친구가 처가살이 한다고 자랑하는데 처음엔 그냥 웃어 넘겼거든? 근데 보니까 장모님 사랑 듬뿍 받으면서 지내는 모습이 나도 좀 부럽더라고. 아무래도 시가살이는 며느리가 고통스러운데 처가살이는 사위한테 나쁠 게 없잖아. 난 우리 둘 다 행복한 결혼 생활 하고 싶거든. 자기 생각 좀 의외다. 난 시댁살이든 처가살이든 둘 다 별로야. 각자 다 커서 결혼했는데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는 건 좀 아닌 듯해. 게다가 우린 나이도 있잖아. 돈 모아야 할 젊은 신혼부부가 보통 부모님 집 들어가서 살지. 그래? 당신은 별로겠지만 장인어른 생각은 다르지 않을까? 응? 아무래도 한번 편찮으셔서 집에 우리라도 있는 게 든든하실 거야. 남친 말을 들어보니 또 일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슬쩍 친정 부모님께 여쭤봤습니다. 엄마, 남친이 결혼하면 친정집 같이 들어와서 사는 건 어떻냐고 묻네? 굳이? 아니, 한창 신혼인데 여길 못하러 들어와. 아니, 아빠도 한 번 아프셨고 하니까 그 사람도 나름 걱정됐나 봐. 이제 우리 집 사위라 이거지. 어머, 마음만 고맙게 받는다고 해줘.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대? 요즘 세상이 변하기는 많이 변했나 봐. 네 아빠 들으시면 감동해서 우시겠다. 하지만 신혼부부는 신혼답게 둘이 사는 게 맞아. 나중에 아빠한테도 들으니까 아빠께서도 똑같은 의견이셨어요. 아프면 병원 신세 질 테니 굳이 친정집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셨죠. 두 분 다 신혼부부는 신혼답게 둘이 사는 게 맞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친은 못내 아쉬워하더라고요. 처음엔 그 사람이 효심이 가득해 그런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그는 아쉬워했는지는 결혼식 후에 점점 깨닫게 됐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결혼식을 끝내다니. 자기야, 아니, 여보, 고생했어. 자기도 고생했어. 우리가 드디어 진짜 부부가 됐네. 결혼식도 문제없이 다 끝내서 다행이야. 아, 후련하다. 근데 당신 어제 잠 얼마 못 자서 피곤하지?
비행기 안에서 자야지. 피곤하지. 나보다 잠 못 잔 건 당신이잖아. 나도 비행기에서 기절할 것 같아. 근데 잠시만. 나 지갑이 어딨지? 지갑? 분명 챙겼는데 안 보이네. 뭐 캐리어에 있겠지? 차 내려서 나중에 확인해야겠다. 저희가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가는데 저는 환전을 넉넉히 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카드 위주로 쓰자고 환전하지 말자더군요. 현금은 분실 위험도 있고 카드사 혜택이 많다고요. 각자 카드를 쓸지 아닐지는 정하지 않았었지만 남편이 지갑을 통째로 집에 두고 와서 어쩔 수 없이 여행 내내 제 카드로 다 해결했어요. 조금 더 넉넉하게 환전해올 걸. 생각해보니까 카드 안 되는 곳 많으면 어떡해? 괜찮아.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야. ATM기 있잖아. 거기서 현금 뺐으면 돼. 아,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엄청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이왕 간 거 돈 걱정하면서 여행하고 싶지는 않았거든. 그치? 오랜만에 가는 해외여행이다가 신혼여행인데 여유롭게 다니는 게 좋지. 자기 미안해. 내가 이렇게 중요한 날 지갑을 깜빡해서. 남편이 지갑을 통째로 두고 왔다고 해서 처음엔 좀 짜증이 났습니다. 카드 한도 때문에 여행에 차질이 생길까봐요. 하지만 세상이 워낙 좋아져서 카드만 있으면 현금 뽑는 건 일도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지갑이라 다행이지 빡빡한 비행기 시간에 여권 안 놔두고 온 게 어디냐며 저는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신혼여행 때 남편의 돌발 행동에 깜짝 놀랐습니다. 고의로 지갑을 두고 온 게 아닐까 생각했죠. 신혼여행 첫날 저는 결혼식이랑 장시간 비행 탓에 몸이 너무 고단했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피곤하지도 않은지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깼어? 산책할래? 지금 몇 시야? 6시 반. 산책하고 호텔 조식 먹으면 딱일 것 같은데. 되게 일찍 일어났네. 미안한데 자기야. 나 지금은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 조금만 더 자면 안 될까? 그럼 조식은 나 먼저 먹을까? 난 안 먹어도 돼. 근데 혼자 먹을 수 있겠어? 당연하지. 내가 애도 아니고. 혼자서도 잘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긴 아직 피곤할 텐데 더 자요. 저는 남편이 조식을 먹고 난 뒤 금방 돌아와 저를 깨워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어나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 어느덧 오후더라고요. 깨웠는데 혹시 제가 못 일어나서 혼자 나간 건가? 아님 무슨 일이라도 생겨서 아직 안 들어온 건가?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전화를 확인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문자가 엄청 와 있더라고요. 놀랍게도 그건 남편의 연락이 아니라 카드 결제 문자였습니다. 아주 다양한 금액대가 긁혔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해외에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도난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과 손이 벌벌 떨리는데 갑자기 이곳이 하와이라는 게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제가 카드를 분실했구나 좌절했는데요. 순간 잠결에 제 카드를 들고 간다는 남편의 음성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분실한 게 아니라 다행이라며 혼자 안도를 하다가 아니지, 그게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호텔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데 남편 혼자 쇼핑을 하고 있는 상황이 이해가 안 갔죠. 그것도 제 카드를 말도 없이 엄청 긁었으니까요. 그 생각이 들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연락이 계속 안 되니까 남편이 카드를 잃어버렸다는 결론으로 도달했어요. 여보세요? 아니, 제가 신혼여행을 해외로 왔는데요. 카드를 분실한 것 같아서요. 놀라서 부랴부랴 카드 분실 신고를 하고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땐 정말 놀라서 카드를 정지시키고 곧바로 연락 안 되는 남편도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어요. 다행히 카드 고객센터와 통화하는 중에 남편은 무사히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놀란 토끼 눈의 남편을 마주하자 안도와 동시에 화가 치솟더라고요. 뭐야 당신? 지금까지 뭐 했어? 내가 얼마나 놀란 줄 알아? 여보, 왜 울고 있어? 나 쇼핑하고 왔는데. 말도 없이 혼자 쇼핑하고 온 거야? 너 피곤하대서 혼자 다녀왔지. 그건 새벽이었고 오전에 낮 깨울 생각은 안 들었어. 지금 오후 2시가 훌쩍 넘었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다고? 아, 내가 미안해.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미처 몰랐다. 근데 당신도 너무하다. 내가 못 깨웠어도 혼자 일어나면 되잖아. 애야? 뭐? 그렇잖아. 내가 몇 시에 돌아올 줄도 모르는데 알람이라도 맞춰놓고 잤어야지. 당신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난 거야? 내가 그럴 정신이 있었어? 밤 늦게 도착해서 기절했잖아. 나 6시에 일어났을 때도 비몽사몽이었어. 그리고 상식적으로 난 당신이 아침 먹고 산책만 하고 돌아올 줄 알았어. 연락은 되지도 않고 남겨놓은 것도 없고 카드 결제 내용은 잔뜩 와있잖아. 내가 안 놀라게 생겼어? 게다가 내 카드를 상의도 없이 어떻게 막 긁어. 대충 계산해봐도 200만 원 훨씬 넘더라. 말하다 보니 그제야 남편의 손에 들린 쇼핑 봉투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 중에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쇼핑백도 있었어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들어보니 당신이 놀랄만 했네. 내가 언성 높여서 미안해. 오랜만에 해외여행 와서 너무 들떴었나 봐. 그런데 나 진짜 혼자 놀다 온 게 아니라 당신은 피곤하다 했고 편하게 혼자 잘 자라고 자리 비켜준 거야. 조식 먹고 산책 좀 하다가 호텔 구경하는데 심심하더라고. 그래서 잠깐 바깥 구경한다는 게 이사단이 났네. 내 일도 많이 하고 또 한국보다 더 싸니까 나도 모르게 카드를 긁고 있더라. 장애 없이 카드 써서 미안. 근데 나 진짜 내 거 산 게 아니라 양가 부모님 선물이랑 기념품 산 거야. 그러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말아줘. 우리 엄마 직업이 워낙 오래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엄마 생각이 엄청 나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결제해버렸어. 근데 말야, 나도 호텔방 들어오자마자 당신 울고 있는 모습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니까 뭐? 왜 효도를 내 카드로 하려고 해? 게다가 그 카드 한도도 별로 안 돼. 우리 환전도 별로 안 해왔잖아. 아니, 좋게 생각해서 진짜 나한테 상의하고 같이 사러 갔으면 내가 이래? 나 당신 정말 이해가 안 돼. 한도가 얼만데? 신용카드 말고 다른 체크카드는 없어? 뭐? 남편이 반성은 안 하고 제게 다른 카드가 없냐고 묻는 순간 저는 속으로 결혼식 올리고 바로 이혼해도 될까? 사람들이 엄청 뒤에서 수군거리겠지? 뭐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어요. 어떻게 배우자가 되자마자 카드를 자기 것처럼 막 쓸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물론 남편이 쓴 건 남편에게 다 받을 생각이었지만요. 이 신혼여행은 망했어. 어떻게 시작부터 이래? 남은 여행 나 웃으면서 보낼 자신 없어. 자기야, 실수라고. 한 번만 화 풀어라, 응? 내가 배려 없이 굴어서 미안해. 따로 있고 싶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늘은 각자 시간 보내자. 나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 여보야. 그리고 당신이 오늘 카드 쓴 거 말이야. 아무리 양가 부모님 선물이라 해도 나랑 아무런 상의도 안 하고 산 거니까 환불하던지. 아님 당신이 쓴 돈들 계산해서 나한테 입금해. 아무리 부부가 됐어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 거야. 식 올리자마자 어떻게 이래? 뭐? 입금하라니. 뭘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입으로는 미안하다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그럼 나 혼자 당신이 쓴 돈 감당해야 하는 거였어? 나도 평범한 직장인이야.
매달 고정 지출비가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큰 돈 나가는 거 부담스러워. 부부끼리 참 치사하다. 뭐? 치사? 내가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당신 아침만 혼자 먹은 거 아니더라? 식당에서도 카드 긁었던데 혼자 점심까지 먹고 왔지? 그게 더 말하기 싫고 나가. 방을 하나 더 잡던지 해. 아님 내가 나갈까? 알았어. 일단 자기 기분 풀릴 때까지 따로 있자. 그렇게 저는 화가 안 풀려서 신혼여행 내내 남편이랑 따로 지냈습니다. 남편 꼴도 보기 싫어서 돌아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냥 호텔에만 박혀서 호텔 안에서 식사도 다 해결했어요. 남편이 무릎 꿇고 싹싹 빌어서 마지막 날쯤 겨우 화해했어요. 화해라기보다는 한국에 들고 갈 선물들 사려고 억지로 얼굴 봤네요. 어쨌든 결혼 축하하러 와준 소중한 걸음들의 보답도 해야 하고 양가 어른들 선물도 다시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정말 반성한다며 그대로 사왔던 것들 다 환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산 게 진짜 부모님 선물이었는지 본인이 갖고 싶었던 걸 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그렇게 당장은 짜증나도 화해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은 친정집에서 자야 했기 때문입니다. 친정 부모님께 안 좋은 모습 차마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시댁에서 보내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우선 그 일정을 다 마무리하자 생각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 때 사건을 남편과 한 번 더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었습니다. 진짜 이혼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아빠, 저희 왔어요. 왔어? 어휴, 고생했네. 즐겁게 쉬고 왔어? 네, 뭐. 엄마, 그런데 뭘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상다리 부서지겠다. 엄청 고생했겠네. 뭘, 아빠가 많이 도와줬어. 뭐 한 건 없지만 우리 딸, 우리 사위 많이 먹어. 우와, 감사합니다, 장모님. 남편은 잠깐 제 눈치를 보다가 밥을 허겁지겁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친정 부모님을 보고 저는 마음이 좀 불편해서 잘 먹지 못했어요. 해외에서 입맛 안 맞아서 고생했어? 사위는 잘 먹는데 넌 왜 그렇게 못 먹었어? 미안해 엄마. 힘들게 준비하셨는데 딸이 많이 못 먹어서 속상했구나. 아니 비행기를 오래 타고 와서 그런가 입맛이 없었어. 속이 부대끼더라고. 약 줄까?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엄마. 나 괜찮아요. 근데 엄마는 이제 괜찮아? 뭐가? 엄마 결혼식 때 엄청 우셨잖아. 아이고, 그러게. 내가 기쁜 날 그렇게 울면 안 됐는데. 예쁜 딸 보내려니 그렇게 속상했어요? 당연하지. 우리 예쁜 딸 시집 보내는데 내가 안 울면 이상하지. 사위가 야속하기도 했지. 엄마는 너 좀 더 내 옆에 데리고 있고 싶었거든. 엄마께서는 갑자기 또 우셨어요. 저는 당황해서 엄마 눈물을 닦아드렸죠. 너무 울어서 남편은 밥 먹게 하고 저랑 엄마는 안방에 들어가서 마저 얘기를 나눴는데요. 엄마, 그만 울어. 나 결혼했어도 집도 가깝고 우리 자주 볼 거잖아요. 그게 말이야, 소희야, 사실 말이다. 엄마께서는 한참을 우시다가 천천히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이야기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제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제가 상처받을까봐 지금껏 숨겼었는데 이제는 다 커서 결혼도 했고 진짜 말해줘야 할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내가 엄마 딸이 아니라고? 아니긴 왜 아니야. 넌 누가 뭐라 해도 내 딸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엄마 말은 내가 친딸이 아니란 거잖아. 저는 2살 때 입양됐다고 합니다. 처음엔 너무 충격이었어요. 입양해서 지금껏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절 버린 친부모가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결혼했으니 이혼을 하든 말든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엄마를 껴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퉁퉁 부른 눈으로 시댁에 방문하니 시모는 둘이 싸웠냐고 물었습니다. 그게 싸우기는 했는데 아무튼 이 눈은 내가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엄마. 싸웠다고? 아니 너희 아직 혼인신고 도장도 안 말랐는데 싸웠니? 뭐 때문에? 엄마, 왜 소리를 질러요? 깜짝 놀랐잖아. 어머님, 어제 친정어머니랑 밤새 이야기해서 눈이 이래요. 죄송해요. 보기에 못났죠? 예쁜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으이그, 그러길래 여기부터 오지 그랬니? 친정부터 가고. 말은 안 했지만 나 서운했다. 친정 부모님은 둘이지만 난 혼자 잤냐. 혼자 외로운 시무부터 챙기면 어디 덧나?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괜히 저희 돌아오는 날이라고 이것저것 혼자 챙기시느라 힘드실까봐요. 친정 엄마께서 먼저 친정집 오라고 하셨거든요. 참나, 너네가 결혼한 게 뭐 그렇게 큰일이냐? 다 늙은 내가 다 큰 너네를 챙기긴 뭘 챙기냐? 너네가 날 챙겨야지. 에휴, 됐다. 배고프니 얼른 밥이나 먹자. 아, 네. 뭐하고 서 있냐? 네? 아이고, 배고파 죽겠으니까 얼른 밥 준비해라. 며느리로 방문한 공식적인 첫날이잖냐. 어디 네 요리 솜씨 한번 봐야지. 친정집에서는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남편과 저를 엄청 환대해 주셨어요. 다음날 시댁집에서는 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환영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시모는 며느리 됐다고 갑자기 하대하면서 제게 첫 식사 준비해 보라고 하더군요. 정말 황당했지만 일단은 어른이 시키니 열심히 요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는 입맛에 안 맞는다고 저를 나무랐어요. 어머, 국이 왜 이렇게 짜냐? 완전 소태다. 얘, 너 이런 식으로 국을 끓이면 나트륨 중독으로 우리 아들 명줄 짧아져. 요리 좀 한다고 들었는데 왜 이 모양이니? 너 우리 아들이랑 같이 살려면 나한테 엄청 배워야겠다. 엄마, 맛만 있는데요 뭘. 자기야, 진짜 맛있어. 반찬도 다 맛있는데. 남편은 제가 혼나는 게 안쓰러운지 그래도 제 편을 들더라고요. 저는 밤이 되어서야 시모의 구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요리부터 설거지까지 전부 제게 테스트한다며 절 다 시켰거든요. 어머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다짜고짜 여독 풀지도 못한 며느리한테 요리시키셔서 첫날이라 그러시는 거겠지 하고 참았어. 근데 설거지까지 다 나 시키고 자기는 도와주지도 않고. 여독은 친정에서 충분히 풀지 않았어. 당신 남편한테 시어머니 흉보는 건 좀 깬다. 그것도 뒤에서 몰래 말이야. 우리 엄마 아시면 얼마나 충격이시겠어? 입장 바꿔서 내가 장인 장모님 흉보면 좋아? 난 뒷담 까는 사람 딱 질색이야. 그렇게 안 봤는데 당신 좀 실망이야? 뭐라고? 미안한데 이건 뒤에서 흉보는 게 아니라 당신한테 대놓고 흉보는 거야. 아니, 당신이야말로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우리 엄마 아빠가 어제 당신한테 사위된 지 첫날이니 요리하고 설거지 해보게 하면 기분 좋아? 그런 취급 받으면 좋겠냐고. 뭔 소리야. 남자랑 여자는 다르지. 뭐가 다른데? 우리 엄마 아빠께서는 당신 귀한 손님 대접해줬는데 난 왜 여기서 찬밥 신세야? 시댁에서 큰 소리 내며 싸울 수는 없으니 남편은 집 가서 다시 이야기하자며 자리를 피했어요. 저는 여러모로 신혼여행 때부터 받은 스트레스에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풀리지 않은 여독과 종일 시모에게 시달려 피곤이 몰려오더군요.
잠깐 눈을 붙인다는 게 아예 잠들어 버렸죠. 그런데 깨어보니 또 남편은 제 곁에 없었습니다. 화가 나서 다른 방에서 자나 싶었죠. 물을 마시러 나왔는데 시모랑 남편이 마당에 있더라고요. 저랑 엄마가 둘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두 모자도 할 말이 있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창문 방충망 사이로 들려오는 제 이름에 저도 모르게 귀를 쫑긋했습니다. 가까이 가니 시모랑 남편이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자기 예뻐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데 제가 쉽게 넘어오겠어? 엄마라도 먼저 좀 잘해줘야지. 안 그래도 신혼여행 때 대판 싸웠는데 엄마까지 그러니까 섭섭하다고 난리잖아. 아이고, 그게 마음처럼 쉽게 되는 줄 아냐? 조이제가 예쁜 구석이 있어야 예뻐하지. 저는 그 대화에 온몸이 굳었지만 딱 한 군데 손가락은 잘 움직이더라고요. 혹시라도 놓칠세라 곧바로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저보고 뒷담까지 말라고 뭐라 하더니 남편은 시모랑 제 이야기하는 모습에 본능적으로 찍었죠. 발뺌할지도 모르니 창문을 통해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아니, 소희 걔가 애가 예뻐 보이기라도 하면 몰라. 얼굴도 그 꼴이 뭐냐? 안 그래도 못생긴 얼굴 더 못 봐주겠더라. 엄마, 내가 좀만 참자고 그랬잖아. 소희 내 스타일 아닌 거 엄마도 잘 알잖아. 나도 꾹 참는데 엄마도 좀 예뻐해줘. 장인어른 몇 년 전에 뇌출혈 수술했었으니까 분명 오래 못 살 거라 몇 번 말해? 금방이야. 지금 정정해 보여도 2차 뇌출혈 소리 소문 없이 금방 또 온단 말이야. 그럼 그 재산 다 우리 거라고. 그니까 며느리한테 잘해줘. 그래. 그 사돈 양반 언제 갈지는 몰라도 고시겠지 아마. 그래, 내가 그것만 믿고 결혼시켰지. 깜빡했다. 소희 저기 집애가 뭐 볼 건 없어도 집안 하나는 좋아 보이니 내일부터는 정말 마음 다 잡고 잘해줘야겠다. 그래 엄마, 난 소희가 아니라 저 집안 재산이랑 결혼한 거야. 그것만 생각하자. 아, 근데 생각할수록 저거 열받네. 집도 잘 살면서 신혼여행 가서 내 돈까지 쓰게 하더라고. 너가 잘 몰라서 그래. 원래 잘 사는 집안일수록 그런 거 칼같이 지키는 거야. 그래? 어떻게 카드 받아내지? 결혼한다고 끌어모았어서 이제 우리 알고지잖아. 너야말로 성급하다 이놈아. 살살 구슬려야지. 그런가? 엄마, 내일부터 살살 구슬려 볼게. 화이팅! 짠합시다 어머니. 이 지긋지긋한 월세집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알고 보니 이 넓은 시댁 단독주택도 월세였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시모의 대화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차올랐어요. 어떻게 저와 제 부모님을 두고 그런 생각을 했는지 치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놔두는 소문을 듣고 제가 잘 사는 집안 딸인 걸 알고 접근한 거였죠. 참 허망했습니다. 저는 속이 뒤집어졌지만 곧바로 티내지 않았습니다. 못된 모자 참교육은 시켜줘야 했으니까요. 이혼은 정해진 결론이고 못된 아들 의견에 동조한 시모부터 복수하기로 생각했어요. 저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시댁에 놀러 갔습니다. 회사랑 가까웠거든요. 이미 남편과 시댁의 재정 상태는 알았고 뜯어먹을 건 없고 밥이라도 얻어먹어야지 싶었어요. 시모는 처음에는 저를 반겼어요. 어머님, 저 어머님 손맛 배우려고 왔어요. 근데 어쩌죠? 회사 점심시간에 온 거라 바빠서 요리는 못 배울 것 같은데. 어머, 네가 요리를 못하러 배워. 내 말을 아직도 담아뒀어? 내가 해줄 테니까 넌 걱정하지를 마. 어머님, 그럼 저 갈비찜 먹고 싶은데 내일 또 와도 돼요? 응? 갈비찜? 아, 내일 또 온다고? 아, 그래. 내가 다 해놓으마. 먹고 싶은 거 미리 말하기만 해.
큰 소리 뻥뻥 치던 시모에게 저는 매일 먹고 싶은 걸 말했죠. 어머님, 전복회가 너무 먹고 싶어요. 아침부터 시모에게 연락해 놓으면 시모는 열심히 장봐서 점심을 제게 대접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에게 마음에도 없는 시모 칭찬과 자랑을 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날 정말 끔찍하게 아끼셔. 나 친구들한테 계속 자랑하잖아. 오늘은 전복회까지 직접 떠주셨다니까. 그래? 전복회? 맛있었겠다. 난 왜 안 불렀어? 에이, 나랑 친해지셔야 하는데 당신이 왜 껴? 그렇지. 얼른 둘이 친해져야 좋지. 응. 저번에 뭣도 모르고 서운하다고 해서 미안해. 어머님 진짜 좋으신 분 같아. 그치? 사람 겪어봐야 알잖아. 우리 엄마랑 너도 분명 서로 잘 알게 되면 잘 맞을 거라 나도 생각했어. 근데 엄마 용돈 좀 드리는 게 어때? 매일 가서 먹으면 엄마 좀 부담스러우시겠다. 응? 아니지. 어머님 그럼 부담스러워서 나 밥 못 먹이셔. 용돈은 다음에 챙겨드릴 거야. 그래? 떨떠름한 남편의 대답에 저는 속으로 비웃었죠. 그리고 제가 용돈도 안 주고 점심시간마다 낼름 밥만 먹고 가니 이제 시모는 아예 냉장고를 이제 비워놓고 기다렸습니다. 어머님, 냉장고가 텅텅 비었네요. 어쩌지? 내가 장 보러 갈 시간이 없어서 못 봤네. 괜찮아요. 오늘 해물찜이 너무 먹고 싶은데 어머님 힘들까봐 제가 오는 길에 배달 주문해놨어요. 잘했죠? 해물찜?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아유, 고맙다. 배달 왔습니다. 네. 헉, 어머님. 응? 어쩌죠? 제가 회사에 지갑을 두고 와서요. 결제 좀 부탁드려요. 그래, 뭐 내가 일단 결제하마. 얼마죠? 네, 59,000원입니다. 거참 되게 비싸네. 그렇게 냉장고를 비워둔 시모를 위해 저는 매일 점심을 미리 주문해서 갔어요. 해물탕으로 시작해서 초밥, 중식, 코스 요리 등등 배달 가능한 비싼 음식들이 많잖아요. 할 수 있는 한 시모를 다 뽑아 먹었죠. 시모는 성질을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너 용돈 한 번 안 주고 너무하다 정말. 내가 지금 이번 달 식비만 얼마를 쓴 줄 아냐? 어머님, 설마 저한테 쓰는 돈이 아까우세요? 제가 한껏 울상을 짓자 시모는 당황하다가 얼마든지 먹고 싶은 거 말하라고 떵떵거리더군요. 그리곤 친정 부모님한테 가서 시모가 이렇게 잘해준다고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전 당연히 그러겠다고 말했죠. 그리고 이 말을 덧붙였더니 시모가 개거품을 물었어요. 저는 친부모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지금 너무 행복해요. 양부모님도 모자라서 시어머님께도 이렇게 사랑을 받으니까요. 전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뭐? 뭔 소리냐 그게? 너 니네 부모님 친자식 아니냐? 네,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저 어렸을 때 입양하셨대요. 너 왜 그 중요한 걸 숨겼냐? 진짜 네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본색을 드러내는 시모에게 저 또한 이제 숨기지 않고 발톱을 드러냈어요. 왜요? 그게 뭐 어때서요? 정신 차려라. 아니 양부모가 너한테 뭐라도 남겨주겠냐? 너 정말 무서운 애구나. 이거 사기 결혼이야. 결혼 전에 말했어야지. 이혼이라도 할까요? 당연한 걸 물어. 이 괘씸한 것. 시모는 이혼 소송할 거라며 제게 각오하라더군요. 너 미쳤지? 감히 날 속여? 퇴근하고 남편에게 물어보니 생각이 같다 하더군요. 이미 제가 말하기 전에 시모한테 들었는지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했습니다. 역시나 제가 속였다고 사기 결혼이라고 시모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죠.
그래서 저는 남편을 데리고 친정 부모님께 같이 가서 이혼 말씀드리자고 말했어요. 마지막 예의는 갖춰달라고요. 제가 밤늦게 남편을 데리고 나타나자 친정 부모님께서는 어리둥절해 하셨죠. 무슨 일이냐 갑자기. 너희 뭔 일 있어? 걱정스러운 얼굴을 한 부모님께 저는 물었어요. 엄마 아빠 저 할 말 있어요. 죽어서 유산 남기지 말고 지금 정신 운전할 때 저한테 유산 남겨주세요. 저 친딸 아니잖아요. 그래서 걱정돼요. 아무것도 못 받을까 봐서요. 아무것도 모르는 친정 부모님께서는요. 당황하시다가 이내 곧바로 웃으면서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래, 소희 네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주마. 남편은 아빠의 말씀에 당황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아니, 친딸도 아닌데 정말 얘한테 재산 남겨주실 거예요? 얼마나요? 친정엄마께서는 남편의 속보이는 말에 놀라신 얼굴이었죠. 자네, 뉘앙스가 좀 그렇네. 우리가 소희한테 재산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나. 우리 마음으로 낳은 딸인데 누가 뭐라 해도 소희는 내 딸이야. 남편은 친정 부모님의 태도에 놀라서 태세 전환했어요. 여보, 정말 감동이다. 장모님, 장인어른, 그동안 우리 소희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소희 지키겠습니다. 웃겨? 네가 뭔데 날 지켜? 난 내가 지켜. 엄마 아버지, 저 재산 필요 없어요. 아까 한 말은 진짜 재산 받으려고 한 말 아니에요. 저 멀쩡한 직업도 있고 모아둔 돈도 충분해요.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니까 절대 저한테 유산 남기지 마세요. 그게 뭔 말이야 여보. 받을 건 받아야지. 그래, 너 받을 건 받아야지. 잘못했으면 벌은 달게 받아야지. 저는 친정 부모님께 시무와 남편 동영상을 틀어서 보여드렸어요. 남편님은 자기 목소리와 자기 엄마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무릎부터 꿇더라고요. 사실 제가 혹시 몰라 2시간 전에 친정아빠한테 충격받지 마시라고 미리 귀뜸해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할 건데 놀라지 마시라고요. 아버지께서는 기다렸다는 듯 남편의 뺨을 날렸어요. 감히 내 귀한 딸에게 상처를 입혀? 잘못했습니다. 그런 의도로 한 말 전혀 아니에요. 나 자네한테 단 한 푼도 안 줄 거야. 쉽게 안 죽어. 죽더라도 이혼하는 거 다 보고 죽을 테니 걱정 말게. 엄마께서는 손에 집히는 대로 남편에게 물건을 던지셨어요.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당장 꺼져. 소송을 해서라도 이 부분 바로 잡을 거야. 네 놈, 네 엄마, 내가 가만 안 둬. 그렇게 남편 놈은 쫓겨나고요. 아빠와 저는 엄마를 달래드렸어요. 시모는 얻어맞고 남편을 보고 또 불이 나게 다시 남편의 손을 끌고 친정집으로 달려왔죠. 아이고, 사돈어른 잘못했습니다. 술김에 헛말이 나왔어요. 내가 이놈의 술을 끊어야지. 내 아들은 못난 애미 말에 맞장구 친 죄밖에 없어요. 아들이 정말 소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들? 네, 맞아요. 저 정말 소희 사랑합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시모와 남편은 한 번만 봐달라고 했습니다. 한 번 속지 2번 속겠어요. 너 보니까 왜 처음부터 처가살이 타령한지 알겠다. 소름 돋아. 우리 엄마 아빠 집에 들어와서 무슨 짓 하려고 그랬니? 절대 아니야. 소희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변명은 법정 가서 하던가. 저와 친정 부모님은 끝까지 그 둘을 외면했습니다. 나가라고 끌어내도 안 돼서 경찰까지 불렀죠. 그렇게 결국 이혼 소송은 제 승리로 끝났습니다. 명확한 유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었으니까요. 시댁에서 찍은 동영상 증거도 신혼여행 때 진상짓했던 카드 내역서도 제게 유리하게 작용했어요. 남편과 시모는
비싼 전원주택 월세 감당 못해서 쫓겨났더라고요. 부동산 직원한테 들어보니 원래부터 두 모자는 원룸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저랑 결혼하려고 전원주택에 무리하게 들어가선 단기 월세살이를 한 거죠. 전 남편과 이혼 소송 중에 회사에서 마주치는 게 너무 싫었는데요. 마침 타이밍 좋게 전 남편은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전 남편은 돈 무서운 줄 모르고 결혼 전에 회사 동료들한테 야금야금 빌린 돈들이 있었나 봐요. 안 갚고 배째라는 시기라 크게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하마터면 저까지 피해 입을 뻔했네요. 그나마 결혼 전 빌린 돈이라 저는 엮이지 않았네요. 회사에 제가 관련되지 않은 거라 소명하느라 골치 꽤 아팠습니다. 이혼 후에 오픈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혼 전 소송 중인 것도 다 오픈했습니다. 전 남편 아주 빚더미에 오르고 근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걸 누가 봤다는 소문만 들었네요. 그거라도 열심히 해서 어서 회사 사람들 돈부터 갚았으면 좋겠네요. 괜히 저도 얼굴 보기 껄끄러워졌거든요. 제 잘못 없는 거 알았는데도 일부분의 사람들은 은근히 여유 있는 제가 책임지길 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사기 결혼까지 당하고 돈까지 갚아야 하나요? 저는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전 시무는 얼마 전에 회사 근처 국밥집에서 봤어요. 주방에서 땀 범벅이 되어 설거지하고 있더라고요. 이사도 안 갔는지 제 회사 근처인 걸 알면서도 이곳에서 일하는 게 웃겼죠. 같은 동네 살면 참 이런 점이 웃겨요. 좋은 마음은 아니고 저도 사람인지라 쌓인 한이 있잖아요. 국밥집 사장님께 설거지하는 이모 힘들어 보인다고 고생하시니 이모님 팁이라도 드리라고 10,000원을 드렸습니다. 이모, 저기 마음씨 착한 분이 10,000원 팁이라며 주셨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손님. 제 얼굴도 안 보고 연신 고맙다고 고개를 조아리는 전 시무였어요. 그러다 고개를 들어 제 얼굴 보곤 낯빛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수고하시라고 한마디 남기고 가게를 나왔네요. 이제 그 국밥집은 안 가려고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재혼도 절대 하지 말고 그냥 부모님 곁에만 있어달라 하시네요. 알콩달콩 셋이 살자고요. 저도 한번 세게 대어보니 남편도 필요 없다고 느꼈어요. 또 살다 보면 모르지만요. 지금은 남은 인생 친정 부모님이랑 추억 더 쌓으면서 보내고 싶습니다. 친자식도 아닌데 진짜 친자식처럼 키워주신 부모님 은혜에도 보답해야죠. 여러분,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제 사연 때문에 혈압 높아지셨을까봐 걱정됩니다. 시원한 물 한 잔 천천히 들이키시고 무더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